AI는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인데 AI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원리 탐구,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에 대해서 조사를 한 11학년 변승원입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주제 선정 이유인데요. 일단 저는 평소부터 AI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AI들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제 AI에 대한 관심이 더 올라갔었는데요. 또 이제 제가 앞선 도제 배움들로는 이제 음악, 예체능 같은 그런 분야 쪽만 다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심화 있게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에 대한 좀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AI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 같기 때문에 AI에 대한 활용 능력을 길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 이제 챗 GPT라는 거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논문을 대신 써준다. 약간 이런 걸로 유명해진 케이스인데 저도 이제 실제로 도제 배움 때 하면서 여러모로 사용을 해봤는데 좀 좋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보고서를 뭐 다 써달라 이런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려운 수학적 원리가 있을 때 그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이제 좀 사용을 해뒀는데요. 일단 실제로 써보시면은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요즘 AI는 건축 설계 분야에서도 잘 응용이 되는데요. 원래라면은 건축 설계사가 도면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의뢰자가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해달라라는 이제 수정 요청 사항이 오면은 그거를 다시 수정하는데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분야에서 AI가 도입되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단 몇 초 안에 끝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의료 분야에서도 잘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환자의 암 같은 그런 질병을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제 AI는 우리 여러 생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AI에서 그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수학의 역할은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이 명확히 떨어지도록 하는 정확성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인공지능의 사고 과정은 알고리즘을 통한 것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알고리즘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거를 떠올릴 수 있는데 원래의 알고리즘의 뜻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의 조건으로는 입출력값이 있어야 되며 명확성을 가져야 되고 또 유한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면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실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AI가 있는데요. 그런 AI들을 분류하는 기준은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이것도 이제 꽤 익숙한 단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머신러닝이 하나의 큰 분야고 그 큰 분야 안에 딥러닝이 속해 있는 건데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라는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고양이의 귀가 얼마나 크다, 그 다음에 꼬리가 얼마나 기냐, 그 다음에 뭐 털 색깔이 어떻냐 이런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들을 인간이 부여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머신러닝이 되는 것이고 그런 특징들 또한 AI가 스스로 다 찾는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에 정답을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갈리는데요. 정답을 주면 지도학습, 정답이 주지 않으면 비지도학습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학습은 정답을 주었기 때문에 정답과의 비교를 통해 데이터를 분류 또는 패턴을 찾아서 예측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토끼와 판다의 정답이 있는 데이터를 미리 컴퓨터에 학습을 시킨 뒤 토끼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저것은 토끼다 라고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비지도학습은 지도학습과 반대로 정답이 없는 것인데요. 즉 명시적인 피드백과 목표값이 없이 유사한 것끼리 그룹화해 근집을 만들거나 특정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변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도학습 위주로 AI의 원리를 탐구하였는데요. 일단 AI는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함수면 이제 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제 AI가 해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경사하강법이라는 원리가 사용이 되는데요. 경사하강법은 일단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제일 작아지는 값, 즉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 여기 함수에다가 쇠구슬을 하나 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쇠구슬이 이제 함수의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굴러갈 텐데요. 그냥 이쯤에서 멈출 것이고, 다시 굴러가서 이쯤에서 멈추고, 이쯤에서 멈추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 함수의 값이 제일 작아지는 지점에 공이 머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경사하강법의 기본 원리인데요. 얘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변수, 이게 이제 학습률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간단하게 공이 굴러가는 정도를 말하는데, 학습률이 너무 크다, 그럼 이제 공이 하늘로 날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작다 하면은 이제 굴러가다가 도중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한 학습률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0.1 또는 0.01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굳이 이런 좀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제 뭐 좀 수학을, 한 중등 수학을 뭐 다 배우신 분들이라면은 이 함수의 최소값을 어떻게 찾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식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생활 데이터도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다차원의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수학 지식으로는 이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경사하강법은 구슬을 얹는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구슬을 얹으면은 얘가 경사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최소값이 있는 곳에 알아서 박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경사하강법이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사하강법 또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점은 이 부분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근데 이제 경사하강법은 경사를 내려가는 거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경사하강법을 실행을 해보면 이 부분에 값이 수렴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정답은 아닌데 정답인 척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우리의 머리를 터지게 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지역 최적화라고 하는데요. 경사하강법이 이런 지역 최적화에 너무 잘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종류의 다른 경사하강법을 개발을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색깔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경사하강법인데요. 그래서 여기 딱 떨구면은 이제 경사에 따라서 이제 내려가죠, 점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경사하강법은 이제 지역 최적화인 파란색 부분에 수렴을 하게 되고, 어떤 경사하강법은 진짜 정답인 빨간색 부분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경사하강법을 찾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사하강법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저는 이제 숫자를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숫자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컴퓨터가 저것은 숫자 7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을 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은 네,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겁나 많아지는데 얘는 당하실 필요 없고, 이미지를 이제 숫자로 바꾼 건데요. 그냥 이미지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숫자들이. 그래서 이 이미지를 불러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실행을 하려면은 이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파일의 경로를 설정해 준 뒤 실행을 하면 이렇게 7 이렇게 생긴 이미지가 저장이 되었고, 이제 이 경로를 복사한 뒤 알고리즘에 있는 특정 위치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7 이 값이 딱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숫자 이미지 7을 넣었는데 컴퓨터가 이것은 숫자 7이다 라고 이제 성공적으로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를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아무튼 성능이 있잖아요. 정답을 얼마나 많이 맞추냐가 이제 성능인데요. 이 알고리즘에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학습 데이터의 수입니다. 저는 이제 100개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원래라면 한 10,000개에서 100,000개 정도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뭐 10,000개에서 100,000개를 어디서 모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이제 AI 이런 알고리즘은 연산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0,000개를 돌리면 제 컴퓨터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100개만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성능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이제 최대한 70%의 정답률을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식별하기 쉬운 데이터로는 7, 4, 그 다음에 1이 있었습니다. 식별하기 쉬운 숫자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앞서 말한 대로 AI 알고리즘은 연산량 자체가 이제 어마어마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좀 줄여주는 그런 그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줄여주는 그런 알고리즘들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PCA가 있는데요. PCA는 이제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성분만 골라서 차원을 축소시키는 방식인데, 이 차원을 축소시킨다, 이게 뭔 말이냐? 데이터들은 이제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제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차원이 나눠요. 뭐 10개, 숫자가 10개 들어가 있으면 이제 10차원, 20개 들어가 있으면 20차원인데, 뭐 차원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차원으로 불린다라고 정도만,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PCA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하는 숫자들만 골라내고, 아닌 숫자들은 없애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숫자의 개수를 줄이는 건데요. 숫자의 개수가 줄어들면 차원이 줄어들고, 차원이 줄어들면은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활용 양상으로는 차원 축소 및 이미지 압축,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노이즈 제거 등에서 쓰입니다. 그래서 이 PCA의 원리를 저희가 이제 우땅즈로 유럽 비전 트립에 갔을 때 프라하에서 찍은 사진에다가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일단 이 사진은 이제 컬러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강, 초록, 파랑 세 개의 색상 채널로 분리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PCA를 실행을 하는 건데요. 얘는 이제 3000 곱하기 4000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는 3000 차원의 숫자입니다. 이제 이 3000 차원의 숫자를 PCA를 활용해서 10차원으로 줄이면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예, 식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차원의 수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30차원이 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100차원이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180차원이 되었을 때 원본과의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 PCA 알고리즘을 통해서 원본의 한 97.4%를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얘는 결국에는 이제 컴퓨터가 해야 될 일의 양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3000차원이었는데 이 차원이 180차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PCA 원리를 간략하게 실습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인데, 이제 앞선 부분에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만 주로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림이 이제 우주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이제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권위 있는 미술 대회에서 1등을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 과연 인간이 그렸을까요? 네, 인간이 그렸으면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AI가 그린 것인데요. 근데 이 미술 대회가 AI 그림 그리기 대회도 아니고 진짜 그냥 모든 미술가들 대상으로 한 이제 권위 있는 미술 대회인데, 거기서 이제 AI가 그린 작품이 1위를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원래는 이제 단순 노동 작업은 AI가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은 알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창작만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를 보시면은 이제 창작 또한 이제 AI가 손을 뻗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간 좀 오싹하거나 좀 무서운 느낌이 드지 않으신가요? 근데 저는 처음 이 사례를 봤을 때 좀 약간 패배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 약간 그런 감정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제 배움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이런 질문을 계속 해왔는데, 우리는 AI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도제 배움 연구가 다 끝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로는 AI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이제 제가 이 연구 자체가 AI의 원리를 이제 수학적으로 밝혀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제 배움을 다 실행해본 결과 AI는 결국 복잡한 수식의 집합입니다. 수식들을. 그러니까 이 수식들이 너무 정교하게 얽혀 있어갖고 이게 지능처럼 보여서 인공지능이라 하는 거지, 결국에 인공지능은 수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즉 수식이란 말은 우리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라는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AI를 활용할 때 궁극적인 주체는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게 AI가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AI를 활용해서 하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일단 봤을 때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존재는 항상 인간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잘 이해해야 하며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AI에게 잘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내렸을 때 AI가 우리에게 준 결과물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을 활용할 때도 이제 윤리의식을 가지고 좀 정직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감인데요. 일단 처음으로 실용적인 수학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처음엔 재밌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상상을 초월한 난이도에 좀 머리가 계속 터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헌진 전문가 멘토님이라든지 뭐 성재쌤, 하나쌤이라든지 이제 뭐 아빠라든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에는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도 만들어보고 해서 이제 잘 마무리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잠깐 이렇게 어디 가셨다가 다시 오셨죠?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도 선생님이요. 그 교과가 영어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공계적 성향이 아주 농후한 영어 선생님, 이 지도해 주셔서 서재 선생님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앞서 밝히려고 그랬는데 저는 영어 교사로서 승원이의 그 AI 수학 연구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를 이해시키는 발표를 하면 된다 해서 마지막에 와 설명도 해 주었는데요. 제가 승원이랑 이제 도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느꼈던 거는 승원이의 저력을 봤었거든요. 저 왼쪽 사진이요. 승원이가 도제 배움으로 교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교실 앞으로 뛰쳐나가서 수학 칠판에 막 수학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하면서 이해하려고 뛰쳐나간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열정을 보여주면서 연구도 진행을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 수학의 정석 아시죠? 수학의 정석 저도 책을 읽기도 했었는데 승원이가 정말 이번 도제를 통해서 도제의 정석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제 배움이라는 의미가 장인을 통해서 배우는 건데 승원이가 그만큼 전문가 멘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거든요. 제 지인이 스타트업 그 AI 연구원으로 있는데 저기 사진에 있는 분인데 승원이가 한 번 만나고 오더니 정말 많이 이렇게 전문가분한테 질문하고 또 이렇게 수학 선생님한테도 질문하고 이거는 문서에 막 밤 늦게까지 실습한 거 피드백 달라고 해서 이렇게 질문도 받고 GSM한테 전화 주세요라는 댓글도 있고요. 되게 열심히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분을 들들 볶으면서 이렇게 연구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한 승원이의 모습을 보면서 전문가분도 저한테 승원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 피드백이 줄 맛이 난다. 또 질문할 거 없냐. 이렇게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올 만큼 승원이가 그만큼 세움학교를 대표한 학생으로 모습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연구 과정에 열심으로 참여한 승원이를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한 가지 이렇게 분야에 깊게 파고드는 정말 그 광기 어린 모습을 봤거든요. 그 모습이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승원이가 앞으로 해나가는 거에서 어떤 거에서든 이 저력을 보여줄 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전문가 패널께서도 보고서 읽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셨죠. 보고서가 100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네, 한번 보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이번에 강진구 교수님부터 의견 주시죠. 아주 멋진 보고서 쓰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참 훌륭하다라는 칭찬부터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 AI라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 관심사를 갖다가 고등학생의 관점으로 그리고 특히 수학적 원리를 갖다가 적용해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 끝에 우리 이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 분 가운데 아빠가 계시다고. 근데 아빠께서는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네, 일단은 그 발표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왔잖아요. 그 알고리즘은 이제 저는 파이썬, 그러니까 애초에 AI 알고리즘은 대부분이 이제 파이썬 코드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파이썬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였어요. 약간 배운 게 없어갖고. 그래서 하다가 인터넷으로 하고 이제 뭐 채찌핀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약간 계속 실행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뛰쳐나와서 아빠가 왔을 때 이거 좀 파이썬인데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런 코딩 관련 쪽으로 해갖고 좀 프로그램도 잘 설치해 주시고 잘 알려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알고리즘 구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셔갖고 파이썬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코딩할 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빠께서 프로그래머 아신가요? 네, 수학자신가요? 아니 수학자는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어쩐지. 왜냐하면 되게 자녀 교육의 성공의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빠의 무관심인데 전혀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또 미래에 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이 AI의 우리 변성군이 이 보고서를 쓴 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말하셨지만은 이 분량 자체가 쉬운 분량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이 AI를 갖다가 수학적 원리로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잘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의 학생들이 정말 수학에 무관심이 없는 학생이지만 그래도 AI에 관심이 있다 그럴 때에 그 기초적인 지식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도록 이거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생각이 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교재를 만든 사람 내가 대학 교수, 전문가들이죠. 보통 어른들이 이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냐면 자신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거든요. 그것도 사병으로 갔었어요. 그럴 때 제가 맡은 보직이 뭐였냐면은 저는 이념 교육을 가르치는 그 교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사병이 사병을 가르친 일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로 혁명적인 일이었죠. 보통 이념 교육은 다 장교들이 그 정훈 장교들이 같이 왔는데 가방끈이 길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인문학을 한 그런 사병들을 한 그 부대를 만들어 놓고 이념 교육을 장교가 강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병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병 입장에서 가르치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이제 당시에 거뒀던 적이 있거든요. 그 효과란 뭐냐면 일단 사병을 졸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의 원리를 갖다 이용하는 AI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은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고 쉽게 접근하기가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뭐 수포자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학생이. 그런 점에서 자신이 관심사와 자신이 갖는 어려움들 이 문제는 내가 이 단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이해가 되더라라는 본인의 경험들 갖다가 묻히면 안 될 것 같아. 이것은 정말 지식의 낭비고 시간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그 경험들을 갖다가 이거 지금 나눈 보고서를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고 자신의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자신의 또래에게 이러한 그 경험을 나눠주는 그러한 창조적인 일로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묻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연구하면서 혹시 자신의 비전, 꿈에 대한 생각도 혹시 가지셨어요? 내가 뭘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 AI 주제를 연구할수록 미래에는 어떤 직종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솔직히 지금 있는 직업을 내가 이 직업으로 가고 싶다 해도 약간 미래에는 제가 생각한 직업이 아니게 될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딱히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이면은 어떤 일이든 잘 적용해서 그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마지막 조언을 두십시오면 이런 겁니다. 이 AI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보통 잘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래서 터미네이터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두렵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어령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조언을 하셨어요. 결국 AI도 인간이 만든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동반할 때 가장 인간적인 어떤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점에서 그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조금 가지셨으면 더 훌륭한
미래로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애썼어요. 이게 진짜 분량의 압박이 잠깐 읽기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승원이가 AI를 수학을 이라는 반가운 마음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체능 쪽 아까 말한 대로 도제 배움 하는 거 보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늘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제대로 보여준 것 같아서 그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이후에 여기서 나온 주제들 중에는 후배들이 쓸만한 도제 배움 주제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가 너무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 수학에서부터 수학을 주로 다루긴 했으나 수학과 AI, 프로그래밍, 코딩까지도 다 다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AI에 대한 활용, 철학, 방향 이런 것도 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후배들에게는 내년에 도제 배움 주제를 여기서 그냥 골라봐 이렇게 던져준 선물 같은 보고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그리고 이런 AI로 확장을 해서 사고했다는 자체가 지금의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학의 핵심 개념이 여기 되게 많이 나와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렬, 미적, 함수, 통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중등 함수 배울 때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 통계를 배울 때 이거 왜 배워야 하는지 행렬 나오면 왜 행렬을 해야 되는지 이거 그냥 승원이가 1시간씩 특강해줘도 좋겠다. 그러면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거 오늘 배운 수학이 나의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써먹을 수 있어?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수학은 현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제시해주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드디어 이제 이 수학을 그냥 나의 지식을 잘 쌓고 축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수학은 현실이야 라는 것을 잘 연구해 준 것이 되게 고마웠고 이게 정말 세움학교 안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너무너무 반가운 연구였고요. 질문하고 싶은 건 AI를 그러면 우리가 AI를 전공하거나 뭐 수학을 전공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또 AI에 대해서 무한 맹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챗GPT 같은 부분들을 보면 AI가 말해준 거야, 맞아 라고 이제 생각하는 맹신도 있을 수 있어서 승원이가 이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듣고 싶어요. AI를 그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 활용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건 조심했으면 좋겠다. AI가 주는 정보가 거짓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거나 AI의 챗GPT도 이번에 써봤다고 했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더라. 이런 것들의 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도제염 때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챗GPT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당연히 너무 좋았어요. 얘가 이제 제가 모르는 원리를 제가 물론 가끔씩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제가 원하는 상황에 딱 맞춰서 블로그 같은 데는 좀 포괄적으로 다루잖아요. 근데 AI는 이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대략적인 답변을 줘갖고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편리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 챗GPT한테 의존을 하게 된 거죠, 일종의. 근데 하다가 이제 코딩 쪽 갔을 때 이제 코딩을 처음에 배웠는데 이제 이런 AI 알고리즘들은 좀 어려우니까 챗GPT한테 처음에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달라. 근데 이제 걔를 가져왔는데 이제 컴퓨터에서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AI한테 계속 의존하고 있었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얘가 이제 문제가 나와도 제가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AI를 사용할 때는 일단은 그 흐름을 따라갈 때 내가 AI가 말하는 걸 다 이해했는지를 본인이 아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챗GPT를 활용해갖고 재판에 쓴 일이 있었는데요. 제 뭐 변호사인가 검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례를 가져왔는데 챗GPT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게
사실 챗GPT가 소설을 쓴 거였거든요. 근데 걔를 법정에 제출해갖고 이렇게 거짓 정보를 법정에다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챗GPT로 이제 지식을 얻었으면은 항상 구글링을 할 필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챗GPT한테 온 지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그래갖고 저도 실제로 안 한 적도 있었지만 항상 그 경계를 가지고 왔을 때 항상 구글링을 해갖고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꿀팁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AI가 유용한 도구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되게 능청스러운 거짓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깜빡 속을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팁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걸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내가 활용하는 것의 수위를 내가 주도할 수 있어야 그 부분의 자료들을 내가 판단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질문이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승원이에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사실 이제 도제가 끝이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내년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잘 만드는 구조의 연습들을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가 100페이지 동안 정말 수학과 코딩은 아무랄 데가 없는데 전문가 질문을 정리한 부분이 갑자기 왜 보고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런 그 보고서를 쓰거나 질문하거나 그거의 핵심을 내 말로 정리하는 부분들이 더 많이 훈련이 된다면 아까 인문학적인 소양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더 훈련이 된다면 굉장히 균형 있게 나중에는 다 잘 조화롭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누구보다 전문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그 도전을 좀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변승원 학생에게 크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